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숙입니다. 제가 그 전염병이 역사 변동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 착목해서 신라 의학사 연구를 썼는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줄은 제가 그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전염병의 시대를 경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보는 전염병과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작년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강의 차례는 코로나 시대의 코로나 사피엔스를 먼저 살펴보고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과 과거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주제로 슬기롭지 못했던 전염병 시대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역사학이라는 것이 영원한 현대사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의 그 문제의식에서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사실 전국이 1년 넘게 스탑 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것은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그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바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일상이 파괴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것은 이제 슬기로운 코로나죠. 감염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이를 거듭해서 가는 정말 지금 2년 이제 조금 있으면 2년이 되는데 만 2년이 되는데 그렇게 그 끈질기게 살아가는 슬기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에 어떠한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학자로서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21세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는 여러 차례 창궐을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사스가 그것이었고요. 2015년에 메르스가 바로 그것이고 2020년 코로나 코비드 19이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표면에 왕관 크라운 모양의 돌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꼭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코로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이제 알파 베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리는 그러한 그 알파 베타 종류가 있고 감마 델타는 동물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7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제 감기 유형으로 5종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앓는 감기는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중증 폐렴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유형이 바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것은 모두 다 그 인수 공통 전염병에서 유발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인간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종에서 타종의 그 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증으로 인간이 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2 바이러스는 코로나 비리대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 몸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변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이가 굉장히 심한 그러한 그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백신도 지금 현재 기존에 이미 개발된 백신이 말을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전 세계 치명률이 지금 약 3.4%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이제 국가별, 연령별 치명률 수준이 매우 상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망자는 고령에다가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이제 중증으로 이제 그 발전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러한 그 코로나 코비드 19이 과거에 100년 전이었다면 아마 역병이라고 아마 그렇게 역사에 기록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병, 전염병, 감염병, 뭐 팬데믹, 엔데믹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용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병이라는 것은 그 여러분이 병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그 제일 알기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 병역이라는 건 지금 남자에게만 부과되지만 이 역이라는 것은 남녀 공통으로 이제 그 국민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세금처럼 특정한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을 전통 시대에는, 전근대 사회에서는 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병의 유행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정치가 잘못됐을 때 하늘에 내리는 천벌이라고 인식을 해서, 사실상 이 역병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정말 어떻게 속일 수 없는, 그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남아 있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력이 자신감이 있었을 때는 이것을 역병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뭐 그야말로 가뭄이 들어서 그야말로 그 굶주림으로 사람이 죽었다, 기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아와 굶어 죽는 것과 역병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병이라는 말이 송대부터 사용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조선시대 오면은 이것이 이제 거의 욕으로 쓰이죠. 연병할이라고 그 질병을 알아서, 전염병을 알아서 이제 거의 뭐 죽으라는 그런 얘기니까 굉장히 심한 욕이죠. 우리말로는 돌림병이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그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이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에서 이제 그 에피데믹을 전염병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염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근대적인 용어이고, 일본이 이제 그 서양의 의학 용어를 번역하면서 시작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사실은 전염병이라는 것은 과거에 중요했던 것은 전염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 현대 의과학에 의해서 이것이 바이러스라든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병원체가 그 나를 감염시키는 그 감염병이라는 것이 infectious disease, 뭐 contagious disease라는 이런 게 그 훨씬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학회가 이미 20년 전에 그 감염 학회로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실은 감염병이 더 정확한 용어이다. 그런데 여전히 한번 대중의 입에 전염병이라고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알기 쉽고 오랫동안 100년 넘게 쓰였던 용어이기 때문에 갑자기 감염병이라 하면 굉장히 그 어색해하는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중서라든가 또는 그 매스미디어에서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용어는 감염병이다. 그리고 그 에피데믹이라과 엔데믹, 팬데믹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엔데믹이라는 것은 일정한 제한된 지역에 정착해서 유행을 반복하는 질병입니다. 그 지역의 풍토병이에요. 그 지역에 가면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들이 있죠. 뭐 지중해 연안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지역의 말라리아는 풍토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풍토병은 그 렙토스피라, 뭐 이런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풍토병이죠. 그리고 그 유행병이라는 것은 에피데믹이라는 것 말의 이제 번역어인데,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뚜렷하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동일 권역에서 2개국 이상에서 유행하는 질병입니다. 현재 그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범유행병이죠. 팬데믹입니다. 동일 대륙 이외에도 글로벌하게 대륙을 넘어서는 그러한 그 질병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염병과 감염병은 정확한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전염병이라는 건 전근대 사회에서 전염된다라는 거에 주안점을 둔 것이고, 감염병은 비과학적인 그러한 개념하에서 병원체가 감염시킨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박쥐에게서 전염된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다르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대중적인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전염병이 중요한가? 인류 역사는 질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전염병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감염돼서 동시기에 아프거나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대량 발생하거든요. 보통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하면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것이 요즘 말로 국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는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자, 이 새로운 전염병이라는 것은 대부분 주노시스,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해서 이 종을 타고 넘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인체에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렇게 인구가 3분의 1 정도 사라지면은 그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구 규모가 3분의 2만 남았을 때는 그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14세기의 흑사병, 바로 그 패스트를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창을 처음 맞이하였던 아즈텍 사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같은 경우는 중세적 질서가 종식되고 근대적 사회가 시작되었으며 아즈텍 문명의 경우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전염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더 마일드한 느낌을 주죠. 사실 무좀도 전염병이고 성병도 전염병이고 이 전염병에 속하는 것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역병 그러면은 그야말로 한 사회 전체가 고통을 받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용어이죠. 그런데 이렇게 역병이 발생하기까지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병원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병원체가 아주 인체에게는 전혀 새로운 그러한 병원체라는 거죠. 변이가 일어나서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병원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러한 것들이 생태 환경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병원체만이 있다고 해서 이 벽병이 유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부 요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부패한 정권, 부패한 체제, 무능한 체제, 불결한 사회, 이러한 내부적인 요인이 바로 이 역병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의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역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유행하는 것이 발생해서 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은 했지만 이것이 대유행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부적인 요인이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지금 현재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각 사회마다 굉장히 퍼센트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내부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전염병의 대유행을 통해서 이 시기에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의 대유행을 통해서 그 사회의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 어느 부분이 병들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근대 사회에서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대처라는 게 잘 먹고 병자와 거리를 두는 것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대처가 없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전염병의 사망률을 낮춘 것은 결국 항생제의 등장이거든요. 항생제 등장 이전까지는 사실은 거의 동양이나 서양이나 속수무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역병이 유행하면은 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그러한 계기를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 코비드 19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1918년에 스페인 독감 환자를 격리 수용하였던 그러한 미국 캔자스 임시 병동의 모습과 2020년 미국 보스턴 체육관에 설치된 임시 병동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역사는 반복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유형으로 반복하진 않죠. 또한 2007년에 그 베네치아 공동 묘지에서 그 패스트로 죽은 시체를 한꺼번에 묻은 이제 그 공동 묘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한 구덩이에 1,500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으니까 일일이 그 매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구멍에 1,500구의 시체를 묻은 것입니다. 2020년도에 브라질의 사망자가 급증하자 집단묘를 만드는데 나중에 뭐 한 구덩이에 쓸어 넣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사망자가 이 중세 패스트만큼의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그 전염병이 대유행이 그 사회 변동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서 20년 동안 동아시아 전염병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염병이 발생하고 또 퍼지고 그 이후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밝히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의 문화사, 한국 전염병사, 한국의학사 등등을 동료 학자들과 같이 공동 집필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녹화했던 강의를 우연히 이제 보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생태 환경이 변해서 이렇게 역병이 유행하게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생태 환경을 누가 좀 어떻게 변했는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20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서 2015년부터 그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 생태환경사학회를 창립하고 또 생태환경사 연구소도 설립을 해서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이러스와 인류라는 제목으로 교양 강좌를 개발을 해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코비드 19이 한국에 건너기 바로 전에 그리고 중국에서 이 우한에서 이 코비드 19이 창궐을 하기 바로 전에 2019년 12월 달에 생태환경과 역사 5호에서 기후변화와 질병 특집호를 발간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학술대회를 했고,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염병이 유행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례들을 특집으로 발간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2개월 뒤에 한국에서 이 코비드 19이 정말 창궐을 해서 진짜 이 부모 자식 간에 만나지도 않고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얼마나 생생한 경험인지 여러분들이 역사학도로서 이런 경험을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것들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미 제가 이 기획을 하면서 전염병의 역사를 봤을 때 100년 내지 거의 100년에 한 번씩 대유행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 걸 봤을 때 21세기에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전염병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4, 6세기 동아시아에 어떤 막 발진이 일어나는 전염병이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역이나 두창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워낙 자료가 적기 때문에 홍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6, 8세기에는 이거는 두창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완두창, 콩과 같은 발진이 일어난다. 콩 크기, 완두와 같은 크기의 발진이 일어난다라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두창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중일이 대유행을 하고 아마 그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다라고 나옵니다. 역사 기록에. 그런데 이제 신라와 당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 상당한 인구 급감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소아 전염병하고 및 풍토병으로 이제 정착이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골증병에 대해서 따로 이제 하나의 그 논문을 썼는데 수말 당초 6세기 말 7세기 초에 이제 중국에 유행했던 질병인데 기존에는 이것을 결핵이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중국 학자들이.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결핵이 역사적으로 걸리면 다 죽었다라는 그러한 그 기록이 있는 적이 없거든요. 걸리면 다 죽었다 그러면 굉장히 질병이 빨리 그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결핵은 그렇게 빨리 급속도로 그 전체 사람들이 그야말로 단기간 내에 갑작스럽게 많이 죽는 그러한 질병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시에는 이제 인플루엔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썼지만 뭐 코로나일 가능성도 코로나 바이러스일 가능성도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세기에는 동아시아에 장역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세기에 와서는 온역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역이라는 것은 수인성 질병을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수인성 질병일 가능성이 높고 장티푸스 아니면 콜레라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세기, 18세기 초까지 유럽에서는 패스트가 대유행을 해서 그야말로 중세 사회가 몰락하고 근대 사회가 그 열리는 그러한 그 계기를 바로 이 패스트가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발진 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기근과 전쟁 시기마다 대유행을 했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시 50만 명 이상의 그 프랑스군이 사실은 발진 티푸스로 죽은 것이고요.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이것도 발진 티푸스로 인해서 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군대 내부에서 발진 티푸스가 유행을 해서 수백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한국 전쟁 시에도 이 발진 티푸스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자가 많았고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는 바로 전염병과 전쟁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그 군사들이 총탄으로 죽기도 하지만 사실은 질병으로 더 많이 전염병으로 더 많이 죽습니다. 한국전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 1위의 이유가 전염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그 DDT를 대거 살포를 합니다. 한반도에. 그래서 온몸에 막 하는데 DDT가 신경계에 치명적인 그 영향을 미쳐서 아마 나중에 이 DDT를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알지도 못하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부산 시내의 DDT를 부산 시내를 미군의 군용기가 그 DDT를 그냥 무차별 살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의 그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DDT를 어마어마하게 살포를 한 거예요. 전 국토에. 그리고 전 한국인들에게. 메도카 같은 경우는 15세기 말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이제 전파가 돼서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대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콜레라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6차례 범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조선과 같은 경우에는 이 콜레라가 굉장히 빨리 들어와요. 매독도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선과 같은 경우는 1821년에 순조 21년에 발생을 해서 10년 동안 100만 명 이상 사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록이 100만 명이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인구 수가 사망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1918년 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해서 5천만 명 이상 사망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코비드 19 시대에 21세기에 이제 코비드 19를 맞이해서
엄청난 그 정보 전염 이 에피데믹에 대한 팬데믹에 대한 정보가 이제 각국마다 축적되고 있는데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전모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잡혀간다라고 지금 장밋빛 전망을 지금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전염병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전염병 유행이 한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의 결집체자 극명한 노출의 현장이기 때문에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게 됐는가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현 사회의 문제점이 아주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그 사회의 존폐가 갈렸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해서 슬기롭게 극복을 했을 때는 그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더욱더 발전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무능력하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전염병에 패배했을 경우에는 그 사회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으므로 더욱더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로나 시대의 코로나 사피엔스는 우리가 지금 처음 경험하는 거라고 다들 깜짝 놀라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지금 전망을 하죠. 인류가 이렇게 빨리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처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WHO에 있는 글로벌 헬스 에피데믹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이제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 이 AD 541년 이게 바로 중국의 들을 이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피데믹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1918년 스페인 인플루엔자지만 인류의 역사는 전염병의 역사로서 전염병을 극복하면서 사회가 진보해 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네. 일상생활이 이제 지금 많이 변했죠. 온라인, 모든 것을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바깥에 나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회의라든가 뭐 강의나 이런 거를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정말 2년차가 되니까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에 줌을 하는 그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가속화 되었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살펴보면은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패스트가 유행을 하면서 중세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올 수 있는 사회의 변화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14세기 이후에 유럽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인구의 3분의 1 또는 때로는 2분의 1이 사망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이탈리아 지역이라든가 스페인, 프랑스 남부 도시 중에서는 80% 사망한 곳도 있고 제가 직접 방문했던 동유럽 같은 경우는 90% 이상 사망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마을이 사라진 그런 전 주민의 대부분이 다 사망을 해서 마을이 사라진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1이라는 것은 평균값이라는 거예요. 평균값. 그러니까 그야말로 95% 죽은 데도 있고 15% 죽은 데도 있고 하는 시기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인간의 수가 확 줄었는데 이제 하층민이 수도 많고
그리고 훨씬 더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값보다는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 농노 신분에서 땅을 가진 이제 자유농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영주들이 더 좋은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영주 쪽으로 농민들이 자꾸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제공하겠다, 땅을 나눠주겠다 하는 영주에게 농노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 땅을 가진 농노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은 자유농민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계와 기술이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 그렇게 해주는 정말 전지전능한 종교의 권위가 이 패스트에는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신부와 주교들도 대거 사망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실력이 없는, 그야말로 라틴어 한 줄 읽지 못하는 그런 실력 미달의 신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교구를 운영을 해야 되면은 신부가 파견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안 되는 신부들이 대거 양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능력한 기독교에 여기서 기독교는 가톨릭이죠. 이제 대중들이 실망을 하게 되면서 종교의 권위가 하락하게 됩니다. 즉 이전 시대로는 돌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 패스트가 전쟁을 통해서 17, 18세기에 수차례 유행을 합니다. 이 패스트가 유행하게 되자 이탈리아 도시라든가 각국은 방역 체제를 정비하고 위생 상태를 개선하면서 이제 대유행이 점차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와서도 이 패스트가 또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에서 1200만 명가량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0년 만주에서 폐패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뮤보닉 플레이그, 그래서 선패스트, 즉 이 쥐벼룩이 물어서 인간에게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폐패스트는 인간 대 인간으로 공기 감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파력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이 일본과 대만, 중국 본토에서 유행했는데 한반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한번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왜 한반도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조선시대 500년 동안, 또 고려시대 460년 동안 패스트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반도는. 그런데 중국은 계속 패스트 자료가 있거든요. 이 동판은 영국 웨이머스에 있는 흑사병 기념 동판으로 인구의 30 내지 50%가 희생되었다. 1348년도에 이 항구를 통해서 이제 패스트가 들어왔다라고 이제 기념 동판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90% 이상 유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라트비아의 시굴다입니다. 제가 시굴다의 패스트 박물관을 갔었는데 1709년도에서 13년 동안 독일 기사단의 를 따라서 패스트가 이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기는 이전에는 패스트가 유행한 적이 없었던 천여지였던 것 같아요. 인구의 90% 이상이 사망을 해서 완전히 그 도시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중엽에 러시아인이 대거 이 지역을 다시 이제 이주해서 마을을 재건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의료진을 보호하는 방호복은 흑사병 의사인 닥터 슈네벨 폰 롬이라는 그렇게 불리는 의사들이 새 부리를 쓰고, 그다음에 온몸을 검은 옷으로 하고 장갑도 끼고 온 몸 전체를 다 가리는 그러한 형태로 환자와의 접촉을 이제 차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리 안에는 향신료를 넣어서 썩은 시체내를 덜 맞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패스트 박물관에서.
자,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코로나 예방법으로서 그야말로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차단하는 거예요. 그 감염자와 차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러한 그 극단적인 거리두기는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 한반도 같은 경우는 642년도에 의자왕, 백제 의자왕이 등극하면서 그 의자왕의 반대 세력들이 상당수 일본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복 남동생인 부역 교기가 일본으로 망명을 했는데 4월 달에 외왕을 만난 다음에 5월에 교기의 종자와 아들이 연달아서 사망합니다. 하루 걸려서 종자가 사망하고 그 다음날 아들이 사망하고 아마 전염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 일본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교기의 교기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와보지도 않았다. 아프면 부자지간이라도 버리는 백제와 신라의 금수만도 못한 풍속이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와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속 일본기에서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642년도의 기록에서. 그런데 805년도에 가면은 일본의 유치국사라는 이제 정리를 해놓은 책에 보면은 덴노가 이제 교칙을 내리는데 내가 들을 건데 영녀가 있으면 백성들이 서로 꺼려 물이나 불까지도 서로 교탕하지 않는다고 한다. 진심으로 병구안을 하면 어찌 죽는 자가 있겠는가. 아버지와 아들같이 지극히 친밀한 사이라도 병이 들면 꺼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인근 마을의 이웃이나 먼 친척과 같은 경우는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여기 있다. 사실 이 역병에 걸린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아파서도 죽지만 제대로 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굶어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왜? 가족들이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거죠. 역병이 유행하면은 그냥 그 아픈 사람 놔두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아픈 사람을 갖다가 버리는 산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기다 갖다 버린다. 거기다가 이제 좋은 말로는 이제 거기서 요양을 하라고 얘기하지만 돌보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은 642년과 805년의 기록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642년과 805년 사이에 일본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했을 때 바로 두창이 일본에 전파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두창은 어디에서 왔는가? 두창은 아마 인도 이 지역의 그 풍토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 왔는데 이 한반도에 언제 왔는가 했을 때 저는 신라 통일전쟁 때 왔다. 7세기 중엽 한반도에서 동아시아 대전이 벌어졌죠. 그 당나라 군대와 나당연합군과 고구려군과 백제군이 이제 그 맞붙은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것은 동아시아 세계대전이다라고 이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이러스 교환의 장이었다. 병원체의 교환의 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군에는 한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투르크군과 그다음에 위구르족의 군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군에는 고구려군과 말갈족이 참여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백제는 백제군과 일본군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에 있던 대부분의 그 부족들이 한반도에 결집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전쟁을 했습니다. 17년 걸렸습니다. 17년. 사실은. 그리고 당군이 한반도에 왔을 때 한꺼번에 10만 명 내지 20만 명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대비호라는 의학서에 이게 구당서나 신당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외대비호에서 이 구조를 찾았는데 654년에 서역에서 당나라로 두창이 유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역사 기록에는 없어요. 의학서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이 의학서도 역사 자료라는 것입니다. 역사학 자료라는 거죠. 의학서라는 것이. 그래서 의학서를 그 한의학 주로 이제 한의학 쪽에서 공부를 고대 의학서를 한의학 쪽에서 공부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그쪽에서 혹시 쓸만한 그 처방이 있는가 또 처방의 기원으로서 보지만 역사학자는 그걸 하나의 사료로 보면은 왜 이러한 처방이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기록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대사나 중세사 같은 경우는 이 사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볼륨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따르면은 654년에 유행을 했다면 660년에 사비성에 그 단군 10만 명 내지 13만 명이 옵니다. 자, 그런데 보통 한번 이렇게 그 무서운 전염병이 들어오면은 1년, 2년만 유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과 같은 경우는 국토가 크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660년 10만 명 내지 13만 명의 당군과 5만 명의 그 신라군이 사비성을 공격을 하는데 과연 두창이 안 들어왔겠는가? 그 이후에 662년과 666년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676년에 매소성 전투에서는 당군 20만 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17년 동안의 기나긴 전쟁 동안 충분히 이 이제 두창 일본의 번역어로는 천연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두창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충분히 두창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시작된 두창이 중국을 거쳐 7세기 후반 그 신라 통일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 사이에 신라에는 성덕왕 때 역병이 유행했다, 경덕왕 때 역병이 유행했다, 계속 역병이 유행했다라는 얘기만 있지 어떠한 질병이었는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735년도, 737년도에 두창이 유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사절단이 가져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37년에 보면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봄에 곡식을 농부들이 심어놓고 가을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동안에 다 죽어서 가을에 그 벼를 벨 사람이 없어서 벼가 썩어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력이 급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8세기, 9세기는 저는 이제 동아시아 전체가 이제 전염병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나라에서는 이때 광리방이라는 의학서를 발간을 합니다. 사실 당나라에서 국가가 이 의학서를 발간한 것은 신수본초하고 당고종대의 신수본초하고 이 신수본초는 이제 어떠한 약재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약재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약재가 어느 지역에서 난다라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의 그 신수본초를 발간한 것은 공납을,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사실은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떠한 약재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세금을 매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총 정리한 것인데 이렇게 처방전을 국가가 한 것은 이게 유일합니다. 광제방은 당나라 현종 때 발간이 되었고 광리방은 당나라 덕종 때 발간돼서 불과 아마 78년 정도 그 사이를 두고 광제방 널리 구제한다. 널리 이롭게 한다. 같은 계통의 그 의학서라는 거죠. 이 책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름만 남아있는데 처방들이 그 여기저기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는 대중의학서다.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이것을
그 803년에 신라 사신이 광리방을 요청을 합니다. 이 광리방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692년도에 신라가 효소왕 그 2년인데 이 신라 국립의과대학인 의학을 설립합니다. 이것이 사실 세계 최초라는 이탈리아 살레르노 의과대학보다 150년 이상 앞서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모르죠. 신라가 이렇게 일찍 의과대학을 설립을 해서 이때 뭘 가르쳤느냐. 내경, 소문하고 교과서들이 쫙 있습니다. 본초서하고 그다음에 그 의사가 될 사람, 침사가 될 사람, 뭐 그 이제 그 의학 교육의 그 교과서들이 쫙 있고 이것이 바로 한국, 중국, 일본 물론 이제 중국에서 온 것이죠. 근데 중국에서 온 것을 신라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일본에 전해줘서 일본도 그 몇십 년 뒤에 의학을 여기는 이제 전향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전향로에서 이제 그 일본은 그 의사들을 양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동양 삼국이 같은 교과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같은 교과서를.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한중일 삼국이 동일한 언어로, 동일한 질병명을 가지고, 동일한 약제명을 가지고, 동일한 중량을 가지고 그 처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세의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부터 중세의학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의학이 바로 보편성을 가지고 호환성을 획득하고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나온 처방이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호환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동일한 명칭을 씀에 따라서 그리고 중량이 통일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료 시장이 동아시아 의료 시장이 만들어졌고 약제 무역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염병의 경우는 이 의학도 아마 두창이 아주 치상하게 되면서 중국식 의학을 최신 의학을 구사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아마 신라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대응이 필요하겠죠. 자, 그랬을 때 방역 시스템이 이제 그 당나라 의질령을 받아들이는데 현재 보건복지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방역 대책이 매뉴얼화 됩니다. 하면은 1, 2, 3, 4 아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염병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의 경험방을 열심히 수입을 합니다. 중국의 의학서를 열심히 받아들이고 그 중국이 알아서 주진 않죠. 이것도 국가에서 낸 책 같은 경우는 그 아무나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도사들만 가지고 있거든요. 절도사에게만 나눠주거든요. 그럼 절도사가 그거를 이제 지방민에게 이제 배포하는 방식이었는데 신라가 가서 콕 집어서 이거 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적극적으로 중국의 그 의학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라는 거고 이러한 그 처방들을 이제 신라 정부가 이 대중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지방의 의사와 약재를 공급합니다. 물론 전체 지방민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지방 거점 도시에 신라 중앙 정권을 지지하는 그 지방 정권의 그 중요한 호족들, 그죠? 관료, 이러한 그 지배계층들에게만 이건 우선적으로 배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이제 공급망이 이게 그야말로 이게 망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통을 안 하니까요. 그랬을 때 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지방에서 쌀이 와야 되는데, 그죠? 이런 채소나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이런 공급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먹거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일본 사례를 얘기했듯이 별을 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지을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아프느라고 제때 제 시기에 파종도 못하고, 그래서 이 그야말로 그 물류 시스템이 망가지고 생산 기조가 망가지기 때문에 곧바로 기아가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국가가 쌓아두었던 구휼미를 방출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거죠. 그리고 각종 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억울한 원망이 없도록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감옥을 비웁니다. 사형제 이외에는 다 방출을 합니다. 그리고 약사열애상을 만들어서 이 신라 때는 특별히 약사열애상을 만들어서 기도처를 제공을 했는데, 이 시기에 가면은 약사열애상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민심의 순화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의 끝에 뭐뭐 해주십시오, 뭐뭐 해주십시오 계속 부탁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가 됩니까? 당신 뜻대로 하소서. 결국은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삶과 죽음은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왕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청동 30만 근을 넣은 거대 약사불서부터 시작해서 휴대용 약사불까지 수많은 약사불들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종이 또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불국사나 석굴암이 다 경도광대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찰의 그 창건 설화를 보면은 경도광대라든가 성도광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두창, 천연두가 제일 많이 창궐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에 가면은 새로운 전염병이 옵니다. 장역, 그리고 온역이라는 것이 또 옵니다. 그래서 그 장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티푸스인가 콜레라인가 확실하지 않지만, 이 시기의 장역 기록은 한반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송나라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숙성에도 있고 스촨성도 있고, 이 지역은 송나라 지역이 아닙니다. 그 외곽에 있는 부족의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중국의 태평성해방이라는 것이 최신 의학서였는데 10세기 말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열심히 가서 이제 수입을 합니다. 태평성해방에 가면은 장역방이 나와 있어요. 장역방이. 제가 이거를 17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대단한 처방은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 맞이하는 질병에서 국가적으로 처방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그 처방을 정리해서 그야말로 국가의학서에 공식적으로 넣었다. 그러기까지는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이것을 송나라 황제는 그야말로 스촨성에 있는 부족과 그 감숙성에 있는 부족, 그 다음에 고려에게 이 태평성해방을 이제 전해줍니다. 자, 온역이 이제 1110년부터 온역이 이제 대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오온신 그러니까 중앙 동서남북의 그 온신에게 제사 지내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즉 온역이 유행하니까 온역 신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반도에서 유행했던 대부분의 질병은 조선시대까지 사실은 대부분 다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처방도 중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이 바로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라 통일기에 이어서 고려에서도 이 매뉴얼이 사실 대부분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원망하는 기운이 역병을 일으킨다 해서 억울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혹시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감옥을 비웁니다. 사실은 감옥에서 아주 불결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감옥살이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취약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제일 먼저 사람들이 죽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감옥을 비우는 것이 하나의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구휼미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동서대비원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가난한 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게 되고요. 조선시대에 가면은 억울한 원기가 없도록 감옥을 이제 제일 먼저 비우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물러가기를 여제를 지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 국가인 고려와 그 다음에 성리학의 나라를 표방한 그 조선의 차이점입니다. 그 동서대비원은 활인서로 그 유교적인 용어로 바뀌죠. 동서대비라는 건 대자대비한 부처님을 그 은덕에 기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용어들이 불교적인 용어들이 대거 조선에 와서는 유교적인 용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활인서에서 가난한 자를 치료하게 되고 또 지방의 의원을 파견하고 약재를 공급하고 하나 새로운 것이 있다면은 한양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청계천을 준설합니다. 바로 이것은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학설이 금원 사대가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개천에서 역병이 발생한다, 역기가 시작된다라는 그 학설에 따라서 청계천을 이제 준설을 합니다. 그리고 구휼미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격리에 관해서는 이게 지금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2주간 이제 격리하게 되죠. 그런데 일찍부터 아마 여러분은 들었을 거예요. 그 선사시대부터 동해 지방에서는 위지 동의전에 보면은 동해는 사람이 아파서 죽으면 집을 버린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러한 유적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1962년도에 춘천 교동에 있는 예전 성심여대 운동장을 만드느라고 지금 한림대인데 그 운동장을 포크레인으로 파다 보니까 동굴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동굴이 흙으로 가득 메워져 있겠죠. 그래서 그 흙을 다 파내 보니까 동굴 천장 위가 새카맣게 그을려져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밥 해먹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밑을 파다 보니까 인골이 발견이 됐어요. 인골이 이런 식으로 T자형으로 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꺼번에 3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차례차례 매장한 것이 아니라 살던 곳에, 오랫동안 살던 곳에 한꺼번에 3명이 죽으니까 3명을 묻고 그리고 명기가 남아 있습니다. 조그만 뭐 그릇이라든가 접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이 가서 먹고 지내라고 명기를 집어넣고 이 3명을 묻고 흙으로 이제 다 봉하고 간 거죠. 바로 이 위지동의전의 그 동해라는 곳이 춘천이 바로 옛 동해 지역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아마 이게 6,000년 신석기 시대니까 6,000년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풍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상 알았던 거죠. 질병으로 한꺼번에 사람이 죽으면 그 곳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고 이제 2차례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사회 하층 계급이 이 재난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전근대 사회에서는 구휼미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재생산 구조가 파괴된 극빈 농민들이 도성으로 몰려옵니다. 성덕왕과 원성왕대에 이렇게 구휼미 지급한 기록이 삼국 유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박사를 성덕왕 때 보면 삼박사 1명을 더 증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있었는데 1명을 더 증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박사는 밑에 산 박사 밑에 이제 산생들이 있었겠죠. 그 밑에 이제 하급 관료들이 더 많았을 텐데 왜 이 사람을 왜 1명을 더 뽑았을까 했을 때는 구휼미 및 그 배급에 대한 계산을 위해서 이 삼박사를 더 뽑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전염병으로 역사 기록을 보면은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3박사를 갑자기 뽑았지? 뭐 그냥 그러고 뭐 뽑았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자료를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려와 조선에 보면은 구휼제도가 더욱더 발달하는데 환자들이니까 주거용 가만히도 2장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슬기롭지 못했던 전염병 시대를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대표적으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수나라 말기, 당나라 초기에 골증병을 들고 있습니다. 골증병은 뼈가, 증기증자예요. 뼈가 찌듯이 아픈 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이 나서 뼈가 찌듯이 아프다라는 그러한 병인데, 당 고조 연간에 관중 지역에 골증병이 유행해서 걸리면 다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거를 결핵으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결핵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시킨 사례가 없어요, 역사상. 그래서 이것은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고열이 나는 그러한 그 질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그 환자가 이미 죽었는데 가족 중에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 죽기 때문에 시체가 전하는 질병이다라고 해서 전시라는 전시병이다 이런 그 기록도 있어요. 우리가 그 코로나 환자 죽으면 어때요? 죽어서도 사체에서도 균이 그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비닐로 꽁꽁 싸가지고 재빨리 화장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당 고조 연간은 중국 각 지역에서 활거한 군웅들하고 이게 막 서로 이렇게 군웅 쟁패하던 시기여서 지속적인 전쟁을 치르던 혼란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영감을 받았던 책이 뭐냐면은 그 엘프레드 크로스비가 썼던 책에서 1918년 인플루엔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인플루엔자를 전쟁의 일부로 간주했고 그 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 위험성을 완전히 깨닫기도 전에 질병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보면은 한 1년 좀 지나서 그냥 확 대유행하고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는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빨리 확산되고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사실 이렇게 사망자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풍토병으로 그다음에 소화전염병으로 이렇게 그 숙주와 공생하는 게 바이러스 입장에선 제일 좋은 거예요. 오래오래 자손들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나 그 강했기 때문에 다 이제 죽여버린 거죠. 백성들이 크게 굶주려서 당시 자료를 보면은요, 죽은 자가 노젓가리 같았으며 많이 서로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군대 내에서 죽은 자가 다 하고 잡아놓은 포로가 없으니까 같이 따라다니던 그 백성들의 아기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아기를 다 먹은 다음에는 여자들을 잡아먹고 이런 이게 이제 그 왕색충 전에 있던 주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농민에서 일어난 그 농민 반란군인데 백성들이 이제 그 강한 데 붙어가지고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아남으면은 이놈이 와서 약탈하고 저놈이 와서 약탈하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강한 군대에 붙어서 백성들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주찬 군대가 가는 데마다 다 그 약탈을 하고 불을 지르고 이제 완전히 그 초토화시키고 떠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포로를 잡아먹고 아기를 잡아먹고 나중에 여자를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사들에게 명령하기를 고기 가운데 맛이 좋기로는 사람 고기보다 더한 것이 없다. 먹을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기에 사람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걸어다니는 식량인데 라고 얘기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먹을 정도면 박쥐아니라 뭔들 안 먹었겠냐는 거죠. 그랬을 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병원체가 인체에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 및 사회 혼란기에 하층민 주찬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20만 명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약탈과 방화를 했고 먹거리가 떨어지자 포로에 이어서 자신들의 무리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먹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인간을 걸어다니는 식량으로 생각을 하고 함락시킨 성안의 아녀자를 식량으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먹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실은 전쟁의 실상입니다. 그 전쟁은 생태계가 파괴되는 시기이고 식량 재생산이 실패하는 시기입니다. 굶주려 면역력이 약화된 인간이 양산되는 때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유행하기 딱 좋은 그러한 시기죠. 전쟁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전염병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인구가 급감을 합니다. 606년 수양제 시대에 890만 호구였는데 650년대 당 고조대에 380만 호구였습니다. 2분의 1이 사라졌어요. 당 고조 연간 처음에 그 국가를 건설했을 때는 이것보다 10분의 1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구가 어마어마하게 사라져서 종래에 일본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거는 기존에 있던 호구들이 그 힘센 호족의 속으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국가가 그 호구를 잡지 못했을 뿐이다. 인구가 이렇게까지 사라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본 바는 정말로 인구가 사라졌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전염병의 유행은 정치를 잘못해서 내리는 신의 벌이라고 동양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창한 당 왕조에게는 남기고 싶지 않은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 고종의 기록이 아니고 골증병을 잘 치료했다는 어이 허윤종 열전에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수당 교체기의 전쟁터에서 전염병으로 이제 인구가 급감을 했는데 당태종이 정관의 치로서 뛰어난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정말 그 슬기롭지 못했던 전염병의 대응 시대를 보면은 발진 티푸스로 인해서 아일랜드 인구가 대대적으로 사라졌던 시기를 들 수 있습니다. 1845년도에는 오랜 장마가 유럽에 지속되었고 특히 아일랜드는 더욱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감자 하나만 심은 거예요. 아일랜드는. 다른 지역은 다양한 식물을 심었는데 아일랜드는 워낙 척박해서 감자가 너무 잘 되니까 이로 인해서 인구도 많이 불어나고 그래서 감자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감자 하나에 올인하다 보니까 당시에 오랜 장마에 인해서 태양을 못 보니까 감자 입마름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먹거리인 감자가 대흉작이 났고 대기근이 왔는데 이때 마침 발진 티푸스하고 제기열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고 그 200만 명이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인구의 400만 명의 인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정권에서는 구제소를 마련하고 무료 식량을 공급을 했지만 일단 그러니까 식민지니까 본토만큼 심각하게 대책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손쉬운 방법,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는 방식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6월에 해당 지역민이 책임지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지주는 자기 그 소작농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아사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지대를 못 내고 하니까 이들을 그 굶주린 소작농을 내쫓은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아니면 자기가 그거를 돈을 내서 구제를 해야 되니까 지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난한 소작농들을 다 축출을 해버린 거죠. 결국 지주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지주도 파산하게 되고 그
땅을, 그 헐값으로 나온 땅을 영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그냥 거의 공짜에서 조금 돈을 더 준 상태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신교도와 구교도 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죠. 신교도는 영국에서 온 이주민들이고 구교도는 아일랜드 토착민들이죠. 그래서 현재 아일랜드 인구가 490만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400만이 사라져서 지금 간신히 현대에 와서 2000년대 넘어서 490만 명이니까 정말 그 얼마나 많은 그 회복 인구가 사라졌으며 그것을 회복하는데 몇백 년이 걸린 거죠. 영국 제국주의의 야수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1946년에 고르타라고 그 릴리안 루시 데이비슨이 그 그린 그림인데 당시의 그 참상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중국 말기의 패스트를 또 소개할 수 있는데요. 명나라 만력 연간에 서역이 유행했습니다. 쥐서자의 역병인데 사실 패스트의 그 매개체로서 쥐를 알게 된 것은 그야말로 그 1898년에 와서야 쥐가 쥐벼룩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 패스트를 전파시킨다라는 거 이때 와서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이미 쥐들이 막 죽기 시작을 하고 쥐들이 한참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병에 걸려서 죽기 시작을 하니까 이 쥐가 죽으면 온도가 차가워지죠. 그러면은 이제 피가 굳어버리니까 이 쥐벼룩이 옆에 있는 인간에게 와서 이제 인간을 물기 시작하면서 패스트가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미 이 시기에 패스트가 쥐와 관련되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서역이라고 지었으니까요. 1633년 화북 지역에서 이제 서역이 폭발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162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가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뭄은 이 화북 지역에만 된 것이 아니고 명나라, 몽골, 후금, 조선, 일본 등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이게 이제 산수성에서 폭발한 거죠. 당시가 소빙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소빙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소빙기가 17세기가 특별히 더 아주 심하게 추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증명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 갑자기 기후가 그 온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식량 재생산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면역력이 저하된 인구가 양산이 돼서 사소한 질병이 심각한 질병으로 사소한 그냥 이렇게 기존의 면역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심각한 질병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명나라 말의 농민 반란군에는 그 급료와 식량을 받지 못했던 탈영한 군인 그리고 그 실직자가 된 빈민, 전직 관리들이 대거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무지랭이 가난한 농민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관료들이 이렇게 관료들이 전직 관료가 붙으면은 그야말로 인텔리들이 붙으면은 이게 굉장히 더 심각한 그 상황으로 번지는 거죠. 그래서 이자성의 군대가 바로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북경까지 진격을 하면서 이자성의 군대를 따라서 패스트가 북경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서망명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쥐가 명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노서라는 것은 쥐과 포유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164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북경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은 거리에 작은 아이들이 그림자를 감추고 관이 모자라 값이 급등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644년 4월에 그 북경에 이자성 군대가 진입을 했을 때
사람과 귀신이 뒤섞여서 해가 저물면 사람이 감히 나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그 기록을 할 정도로 죽음의 성과 이자성 군대가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소빙기의 추운 기후는 이게 이제 그 중세 온난기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20세기 그 평균 기온이고요. 소빙기는 바로 1600년도부터 1700년도에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기온이 이제 내려갔다라고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해와 가뭄으로 식량 재생산이 실패를 하고 면역력이 저하된 인구가 양산이 되고 그 당시의 그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선의 온돌이 17세기에 가서 그 보편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이렇게 그 추워진 기후 때문에 온돌이 보편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마룻방이 보편적이고 양반집에는 그 온돌방이 하나 내지 두 개만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건축 양식도 보면은 작은 창문이 작아지고 중문을 달게 되고 그다음에 엔트런스 공간이 보편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 화복 지역의 패스트가 유행한 원인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제 재화 재분배가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권력이 부패를 했고 그러면서 사회 모순이 심화가 되었고 이에 하층민이 반란을 이제 시작을 하였는데 권력에서 소외된 계층이 여기에 이제 그 합류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장기화된 민중 반란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당시 명나라 주력 부대는 청나라 군대와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자성 군대가 북경을 함락시키면서 결국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조선에는 패스트가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기후변화, 천재지변, 장기간의 식량 재생산 실패, 재화 재분배 실패, 면역력이 저하된 인간 양상, 그리고 역병의 폭발. 그래서 사회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새로운 지배층에 의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개혁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제 이걸 극복하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은 결국은 권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가지려고 하면은 이러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이걸 다 가져야 되겠다라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꽁꽁 싸매는 면은 다 같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복지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기부라든가 상생의식이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소빙기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면은 조선의 경우는 인조 반정이 있었고요. 병자호란과 정명호란이 있었고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대기근이 왔을 때 100만 명, 200만 명씩 굶어 죽습니다. 지금 우리 1994년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100만이 굶어 죽었다, 200만이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만주에서 우역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납니다. 바로 병자호란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일단 그 나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수레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데 다 그 나무로 불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산림 훼손이 일어나게 되고 이 생태 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의 변종이 생기는 거죠. 기존의 우역은 그냥 소화하고 잘 지내고 있는 그냥 이렇게 그 늘상 있는 역병이었는데 이 시기에는 변종 바이러스라는 거. 지금 우리 코비드 19도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기에도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역, 그 다음에 천연두, 두 가지가 인류가 박멸한 유일한 바이러스입니다. 유일한 바이러스인데 이것은 DNA 바이러스예요. RNA 바이러스가 아니고 DNA 바이러스인데 이 DNA 바이러스는 만 년에 한 번 이 변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변종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병자호란으로 조선에 와서 조선의 소가 다 죽습니다. 소가 없어가지고 몽고로 소를 수입을 합니다. 그 정도로 조선의 소들이 다 죽었고요. 그 조선의 그 우역이 일본으로 전파되었고 일본에서 일본 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는데 당시 일본이 그 네덜란드 화란과 교역을 하고 있으면서 네덜란드로 이 우역이 수출이 되고 그 유럽 전역으로 우역이 유행을 하면서 유럽 소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만주족 같은 경우는 이제 청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그 두창에 굉장히 허약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밀집된 대도시가 발달하지 않았던 사회이기 때문에 두창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중원지방을 이제 그 북경에 입성을 하면서 이제 두창에 빈번하게 이제 노출되게 됐죠. 두창은 청나라 때 가면은 거의 뭐 소아전염병화 됐는데 만주족에게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만주 왕족과 8기군의 인명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두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전시켜가지고 관료들에게, 만주족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이걸 맡도록 합니다. 그리고 1661년에 순치제가 두창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희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강희제가 등장을 해서 두창을 앓은 자만이 황제가 되도록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들 수 있는 게 이제 매독을 들 수 있는데 그 매독은 세계 3대 만상 전염병 중에 하나예요. 매독 결핵 한센병인데 이 매독은 성교를 통해서뿐만이 아니고 의복이나 식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임파선이 부으면서 전신이 권태해지고 미열이 나고 관절염과 함께 전신의 피부나 점막에 장미진이라는 발진이 생기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완두콩만한 것이 아니고 양매 같은 그러한 그 크기의 그 발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악화되면 전신의 임파절이 이런데 여기 이렇게 임파절이 다 굳어져가지고 고무종이라는 궤양이 생기고 마침내 심경이 마비돼서 사망합니다. 1492년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탐험한 다음에 이제 귀환하면서 이것이 스페인에 전파가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94년에 찰스 8세 프랑스 국왕이 그 30여만 명의 군대로 나폴리를 공격하던 중에 이제 그 매독이 프랑스군에 이제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매독이 굉장히 빨리 동양에 옵니다. 1505년에 광동성에서 유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매독은 콜럼버스의 교환이라는 콜럼버스가 그 구대륙에 있던 것을 신대륙에 전해주고 신대륙에 있던 것을 구대륙으로 가지고 오는 그것을 이제 콜럼버스 익스체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대표적인 것이 구대륙에 두창을 주고 신대륙에 매독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두창이 훨씬 더 치명적이어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매독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성교만 하지 않으면은 걸리지 않을 수 있는데 두창은 공기로 전염되니까 이건 뭐 그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 신대륙 인구의 급감의 원인이 되었죠. 자, 이 동양에 도착을 했는데 주로 이제 백기를 따라서 옵니다. 백기를 따라서 그 창녀촌을 있는 곳에 발달한 곳에서 이제 이 매독이 치성을 하게 되는데 그 1569년에 발간된 창양 경험 전서라는 책에 양매창이라고 처음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종기가 난 등에 주로 이제 종기가 난 것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75년도 명나라 이천의 의학 인문에도 이제 기재가 되고요. 나병 다음에 제가 살펴보니까 나병 다음에 양매창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으로 이렇게 피부가 막 짓물나고 그
하는 그 증상과 이 양매창을 되게 비슷한 증상이라고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성을 이 그림에 등장시키는 것을 봐서 마치 여성의 병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남자들이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질병을 그림을 그릴 때는.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학문 성교가 급증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중원의 그 알렌과 헤론이 작성한 제중원의 1차 보고서에 보면은 학문이 파열된 어린 소년들의 치료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양반들이 매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문 선교를 굉장히 특히나 어린 소년들에게 성적 경험이 없는 그런 소년들을 성적으로 야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86년에 제중원 1차년도 보고서에 보면은 말라리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매독이 많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뇨기과 생식의 질병 환자 1902명 중에 매독 환자가 760명이나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 조선에 매독이 만연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명나라에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그 매독이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98년도에 인도 기록이 있고 1505년도에 광동이 있고 이수광의 지복유설에 보면은 1510년을 전후해서 중국과 조선에 양매창이 유행했다. 그러니까 1498년에 그 스페인에서 폭발했던 그 매독이 조선까지 오는데 불과 20몇 년밖에 안 걸리는 거죠. 20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1512년에 일본 교토에 매독이 유행했는데 중국에서 왔다 그래서 도가사, 당창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양매의 그 열매인데요. 굉장히 크죠. 이러한 그 크기의 발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조선의 매독 같은 경우는 이걸 처음에는 악질이라고 불렀고요. 그 한양의 거린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린이 사라졌냐? 음창에 걸린 사람이 사람의 쓸개를 먹으면 낫는다 그래갖고 거린들을 다 잡아다가 쓸개를 먹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거린들이 다 잡아먹혀서 없다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건이 쓴 묵제일기에 보면은 잔치집에 갔는데 기생이 이제 수청을 들러왔는데 자기가 매독이 무서워서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면은 이런 극단적인 치료법이 종종 사용이 됩니다. 나병에는 사람의 간, 골증병에는 천령계, 사람이 두개골을 먹으면 낫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매독에는 사람의 쓸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식인시대 카니발리즘의 잔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콜레라가 있는데요. 콜레라는 이게 처음에는 1817년에 인도 서북부에서 발생해가지고 3년 만에 중국 남부지방에 상륙하고 바로 다음에 조선에 옵니다. 굉장히 빨리 오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일본 나가사키에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광난이라고 그래서 토사광난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토하고 설사하고 하는 그 증상이니까 결국 이 콜레라 걸리면은 계속 토하고 설사하면서 수분 전해질이 다 수분이 모자라서 결국은 그 사람이 말라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레라가 결국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링겔이라고 그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하면서 콜레라에 걸려도 죽지 않을 수 있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조선의 그 대응책은 결국 당시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였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민중 봉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개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나 쉽게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었던 거죠. 정말
wrong place, wrong people, wrong person 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이 정말 운이 안 좋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것인가? 이제 앞으로 조만간 우리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뀐다고 하죠. 지금까지 모든 역병의 시대는 위드 바이러스였어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것도 다들 소아전염병, 두창의 소아전염병과 풍토병처럼 되듯이 이것도 계절성 독감처럼 될 것이다. 계속 전파력은 강해지겠지만 그러나 그 강도는 치사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그 변이가 될 것이고 전파력은 더욱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게 1918년에서 9년도까지 미국의 스페인 인플루엔자 사망률을 보면은 이게 2차 유행 때 제일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3차죠. 그러니까 그 최대한의 고비는 사실 넘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70년대 이후에 거시 경제에 영향을 미친 세계사적 사건에 대해서 로버트 제이 바로우하고 호세 우르수아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Macroeconomic Crisis since 1870라는 그러한 논문을 제가 봤는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2008년도 논문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것이죠. 그래서 이 독감과 전쟁을 비교했을 때 주식의 경우는 독감이 더욱 영향력이 더 컸다라는 거, 전쟁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이제 채권이나 GDP 소비의 감소에 있어서는 전쟁이 더 이제 심했지만, 그러나 독감이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은 나중에 수치로 나오겠지만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타격을 우리가 받을 겁니다. 결국 이게 미국과 일본과 북한도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도 이 사람이 이 팀에서 이렇게 분석을 그래프로 이제 수치화를 했던데, 어쨌든 어떤 결과로 이게 나왔는지 GDP를 가지고 이제 이걸 했는데, 결국은 해방과 그다음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국 사우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GDP가 확 내려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고도로 세계화된 현재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인류의 세계화는 바이러스의 세계화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겪어야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실 앞으로 더 다가올 이러한 유형의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만 인류를 공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더 새로운 종류의 것들이 개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중국의 전염병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만드는 바이러스가 유출됐다고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학설이. 자, 그래서 전염병을 만드는 사회가 21세기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과 같은 경우는 초밀집 사회입니다. 전국에 거의 이제는 50% 가까이, 50%가 넘었을 것 같은데,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초밀집 사회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걸리면은 정말 금방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을 이익을 위해서 백신 개발과 항바이러스의 비축을 억제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감염자 대비 사망자 수가 이전 전염병의 시대에서는 비해서는 굉장히 적을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 시대처럼 인구가 급감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주로 노인이나 신체 허약자 그들이 사망을 할 것이고 그 빈부격차, 사회적 불평등, 세대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뉴 노멀이 이제 그 제시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탈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의 역사는 인간이 바이러스와도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박멸한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슬기로운 그 노력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더불어가는 상생사회, 나 혼자만이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불어 다 같이 청결해야 되고 더불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민해 하고 이런 그 해결책을 다들 고민해 보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장시간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